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호남 경선에서 득표율 60%를 넘기면서 압승했습니다. 네, 관련 결과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과는 이미 두 분 다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득표율이 60.2%, 거의 압승이라고 네.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예. 오늘 오전부터 사실상 과반을 문재인 전 대표가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여부를 판가름짓는 기준의 잣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대세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지만 예. 그 모든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수치일 뿐이지 뭔가 직접적인 그 바닥 민심의 표심을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처음 있었던 광주 이 전남 지역에서의 ARS 선거 결과로 예. 드러난 60%라고 하는 수치는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사실 실제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있을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세론 확인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그 호남이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 주력할 만한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졌고 또 하나는 25, 26일 양일간 국민의당이 전남, 광주와 전북 이렇게 흥행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재인의 대세론 그리고 당내에서의 조직력, 말하자면 주변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어떤 이 2위, 3위 후보들과의 어떤 힘 겨루기에서의 실질적인 힘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25, 26일에 있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이 그 결합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22일, 그다음에 25, 26 AR에서 또 오늘 이렇게 있었는데 흐름으로 보면 물론 오늘 모집단이 작습니다만 대의원 중에서 70%가 넘은 지지를 해버렸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한편으로 호남에서 말하자면 국민의당의 바람에 대한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군수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나눠줄 만한 여력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선 앞두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취업 특혜 논란 등 여러 구설에 오른 바 있는데 이렇게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1위 후보였기 때문에 검증이라든지 치열한 어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은 공격과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을 하다면 상당히 큰 앞으로도 아들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두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후보들도 본선에 가서도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이르고요. 다만 오늘의 경선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힘인 결속인 만큼 그만큼 굉장히 어떤 그 숨가쁘게 호남에서의 어떤 로얄티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과연 호남에서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데 말하자면 최근까지는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안풍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반작용을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대표가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보들과 이제 토론에 TV 토론 나오면서 공방이 워낙에 거셌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라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안 후보나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혹시나 역풍처럼 작용한 건 아닌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역작용의 현상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비슷한 추이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의 수치는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가 큰 폭의 차이가 없는 형태로서 꾸준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이제 2등과 3등의 순위 격차가 거의, 그러니까 순위는 존재하지만 득표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의 2등, 3등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고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있었던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역효과라든지 효과가 갔던 부분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전통적인 호남 지역에서의 조직력의 강세를 두고 있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남은 과제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을 못했던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과반
과반 이하 정도로 조금 떨어져 주고 예. 본인들이 한 30% 정도까지 약진해주게 됐을 경우에는 완벽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네. 그러한 바람이 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질 거고요. 예. 그럼에도 이 두 명의 이제 추격자로 볼 수 있는 후보들이 바라고 있는 건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네. 결국 결선 투표의 가능성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호남 지역에서 한 60%를 받은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지역의 경선은 충청도 지역의 경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또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텃밭으로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예. 결선 투표의 이제 마지막 가능성을 아마 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충청에서 만회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회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뭐 충청에서는 뭐 조금 선방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 구성원들을 보면 예. 수도권이 한 5,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남권은 상당히 그 안희정 지사가 올라갈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오히려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을 정도의 부산 대통령 발언 이후에 영남권에 대한 지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훨씬 더 희박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번 호남판에 있어도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안희정 지사가 선의 발언, 대연정 발언이 있었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 일반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좀 더 예. 깊이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호남 민심하고는 좀 달리 가는 즉 말하자면 산토끼를 쫓다가 지토끼를 잃어버린 그런 형국에서 빨리 백업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다이나믹스를 당내 경선에서 만들지 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선전했다. 예. 저는 자기 실력대로 했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득표율이나 지금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힘을 합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적어도 이번 있을 그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가 힘을 합친다고 한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층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의 교집합들이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과 전략들을 중간에 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예. 따라서 아마 뭐 이 충청 지역에서의 어떻게든지 굉장히 많은 수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갖고 예. 충청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할 건데 그 부분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한다라면은 1차 이 경선 과정에서 과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저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와의 뭔가의 연대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름의 후보가 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본인의 정책 선거를 통해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해낸다라면 예.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을 정치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를 이제 앞서 했는데 김 의원께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불가능한 겁니까? 김 교수하고의 그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예, 예. 어차피 그 지지층들이 상당히 문 후보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안희정 후보가 우측에 있으면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좌측에 있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또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본 경우는 국민들이잖아요. 그건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몰아갈 수도 없고 조직할 화학적인 수도 융합이 없는 안 된다 말씀이시네요. 그런 부분이고 예.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약간 20%의 그 안희정 후보의 그 표는 다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도 꽤 많다. 이렇게 예. 본다라면 실제로 결선 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표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선 투표가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를 해주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하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문과 안의 대결이 되는 게 아니냐 얘기 벌써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맞붙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요. 예, 예.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사실상 이제 보수 단일, 범보수 단일화라는 명분 아래 예.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네. 사실상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 벌써부터 국민의당이랑 연대가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예. 일단 뭐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놓고 벌써부터 당내 삐걱거리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두 정당 간의 연대를 통해서 뭔가의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는 건데 네. 당장 이제 정책적 연대를 놓고 봤을 때 사드 배치만 놓고 보더라도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 정당이 손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의 연대까지 더 폭넓게는 그릴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바로 호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폭넓게 나가서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잡겠다고 하는 순간 호남에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 새가 확 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까지는 몰라도 자유한국당까지 연대 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1대1 구도로서의 대통령 선거가 실제 가시화되기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실제 과시화되기는 쉽지 않다. 또 물론 좀 한 발 더 뒤로 본다라면 호남의 민심이 안철수냐 문재인냐를 어느 정도 정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리해 갈 수 있다면 그럴 개연성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면, 왜냐하면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홍준표 후보 개인의 스타일로 보면 충분히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란 말입니다. 그런 개연성의 그 중간에 김종인이나 혹은 JTBC 홍석현 회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판을 좀 둥글게 만든다면 두 사람만 막 받아칠 때는 호남이 받아주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호남의 우호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후보들이 심상정 후보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있습니다. 사자 대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뭐 몇 프로로 나오든 간에 뒤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의 지지율하고 또 최종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유권자들이 찍는 그 타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파전 속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입장을 고려하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예상해 지금은 이제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와 연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체를 주도한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이런 거죠. 처음부터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연대하자 말자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철수 후보가 연대를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셈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바란대로 사실 된 거거든요. 이게 발언을 보니까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문재인이 되라. 제발 문재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는 45대 35 정도 그렇게 되고 안희정과 안철수는 50대 25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의 표가 올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안희정의 차이는 보수층의 표가 안희정한테까지는 올 수 있지만 문재인한테는 안 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 문재인 대세론을 힘 빼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진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된다면 김종인 전 대표는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0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보수 진영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비호감도, 그러니까 높은 비호감도와 비토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그 테마 그리고 뭐 실질적인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불안한 안보관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나머지 지형을 헤쳐모여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진다라면은 예. 이번 선거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됐을 경우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예.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높은 득표율을 점했지만 바로 1년 전으로 선거 시기를 돌리게 됐을 경우 4.13 총선에서 거의 전패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네.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체 호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전체로서 그 규모를 넓혔을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아무도 판단할 수가 예.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 나머지 있는 각 정당 간의 합종 연행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총선 결과를 우리가 놓고 확인한다면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텃밭이라고 부르는 호남에서 전패에 가까운 성적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민의당 호남 경선과 오늘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호남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 첫 주 지나면 전략적 판단의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제까지 이전의 어떤 흐름들은 국민의당 쪽으로 좀 쏠린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차피 문재인도 아니고 안철수도 예, 예. 아니었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많은 또 실제로 그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을 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소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건 세대별로 보면 사실은 호남의 올드 제너레이션의 어떤 의중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그런 중심을 잡아갔다라면 사실은 국민의당 안풍이 서서히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맞바람을 친 것이 오늘 경선이라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판단이 내리기에는 좀 섣부르다. 예. 유보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그런 흐름의 기싸움들이 서서히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전에는 그런 흐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비하면 지금 생각보다 국민의당 경선이 수많은 자기네들 예측보다 예. 배 이상이 왔죠. 그런 뭔가 수상한 조짐이 일기 시작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차원으로는 이렇고요. 그렇다면 오늘 호남 민심을 받아든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같이 완주를 할지 이 부분도 큰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당연히 완주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예. 기간이 이렇게 길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과 내일 동안에 충청 지역의 ARS 선거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수요일자로 충청권이 발표되고 충청, 영남, 수도권까지 바로 다음 주 초반 정도면 4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누가 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호남 지역에서는 60%가 되는 투표율을 문재인 전 대표가 가져갔지만 예. 아직 남아있는 지역에서 특히 충청이라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 아직 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드랍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네. 혹시 의견이 같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놓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 굵직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요거는 벌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예.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예. 돌아오는 목요일에 시작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여부는 과연 영장 실질 심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고 예. 그리고 법원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데 예, 예. 김순환 검찰총장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간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세간의 여론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짐이라는 거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맡은 뭔가의 큰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거고 예. 박영수 특검이었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직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뇌물죄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난번 1기 특수본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강요에 대한 피해자로 받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 등의 혐의로 봤다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예. 또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만 예. 가장 결정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혐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공유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입증하는 게 또 뇌물죄를 밝혀내는 데 핵심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핵심적인 정황 증거들을 잡아내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난 뒤에 예.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겼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발부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은 이제 3일 뒤에 될 텐데 지금 주목되는 점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느냐에 대한 네. 문제입니다. 예. 그 여부는 혹시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실질 심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부담은 다시 포토라인에 써야 된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 자체는 피고에게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거든. 그 예.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이제 안종범이나 그 전에도 그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제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과 예. 서는 것과 예. 본인이 실제적으로 자기 항변을 하는 것과의 무게를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사실 구속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예. 실질 심사에 당당히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훨씬 더 좋고 또 지금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의 말씀도 그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그동안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예. 했기 네.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안 나간다면 그것이 자기한테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 심사에도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예.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가시기를 권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나가시기를 권고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도 삼성동 자택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고 굉장히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예. 줬을 거고요. 예.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법리적인 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갈지를 고민했을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뇌물죄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 목요일에 있을 판단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는 사실 법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법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면 그 여부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예상하기는 쉽지 예. 않는데 네. 가령 이제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구속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처럼 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데 뇌물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도주 우려, 예. 증거 인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나? 또 청와대를 밖에 나가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어디를 더 포커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 국민 여론까지 포함해서 형평성 그동안의 관례를 본다면 구속일 것이고 예. 하나하나를 정말 정밀하게 따져서 여러 가지 본다라면 사실은 5대5 정도의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결과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혐의를 계속적으로 이제 부인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신문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도 뭐 쉽지 않은 예측이긴 네. 합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영장 실질 심사를 이렇게 오랜 기간을 받았지만 예. 그로부터 이제 판사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날 새벽 한 5시 정도경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의 버금가는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한 5가지 정도 혐의였고 처음에 이제 뇌물죄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1차 청구에서는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특검이 추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더 보강했고 그리고 나서 승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회사에 대한 횡령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등을 통해 5가지 추가 혐의를 적용한 끝에 결국은 2차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낸 거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용된 혐의는 13가지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뇌물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수수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되는 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는 과정에는 단순한 뇌물에 대한 공여 혐의뿐만이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이 된 건데 이것들은 결국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의 문제와 삼성에 관한 문제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만들기에는 또 이 논리적 구조 단계가 몇 단계가 더 나가는 거라 이거를 똑같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에 연결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담 판사가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뭐 앞서도 우리 의원님이 5대5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발부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절반과 절반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대선 종국 속에서 이 같은 조사, 영장 실질 심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조사나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주시죠. 뭐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객관적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물론 이제 실제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계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 더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박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보수가 단결됐을 때 오히려 말하자면 진보 쪽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구속되면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장면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객관적인 그 경선에만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떤 발부 여부에 따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보수에 대한 대결집 차원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큰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왔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고 거기에 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사실 수위를 입은 상태로서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1차적 관문이 넘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넘어서 계속해서 적폐청산의 기치로 대통령 선거를 끝까지 이끌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반작용의 효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넘어선 대연정, 통합, 미래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가 최종적인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전략 그대로 계속 적폐청산을 몰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결국 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과 통합의 기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토해야 될 하나의 카드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작용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이와 같은 안희정 지사가 끌고 왔던 여론들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오히려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내용까지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